2020년도 18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1번 문제인데요. 자, 생태도 문제가 나올 때 항상 가계도와 비교하시면서 그 개념을 다루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생태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태도라는 것은 가족을 둘러싼 환경, 그것이 직장이 됐던 학교가 됐던 복지관이 됐던 가족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차정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의 자원 체계. 자, 기본적으로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환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의 자원 체계를 의미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환경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보면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과 자원 체계, 여소 자원 체계는 환경의 어떤 자원 체계를 의미한 것,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흐름을 보고 있고요.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에게 스트레스가 된 체계, 그것이 병원이든 학교든 여러 가지 체계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죠. 자원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그 세 번째가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 간의 자원 교환 정도인데 아마도 오답을 체크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시험에서 3번을 체크해서 틀리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 간의 자원 교환 정도에서 이 표현 자체에는 환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족이 한 명이 아니라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이들 간의 관계도 생태도에서 표현됩니다. 가계도에서만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도 안에서도 가족이라고 그냥 가족 이렇게 해놓고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관계, 상황, 주고받는 에너지의 흐름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죠. 그러한 의미에서 3번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 간의 자원 교환 정도도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옳은 내용들이겠고요. 자, 여기서 남아있는 보기는 5번이 틀린 내용인데요.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의 생애 동안 발생한 문제의 발전 과정에 관한 정보인데, 자, 기본적으로 생애 동안이라면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다루어야 하는데 생태도는 현재의 환경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 이 가족과 환경 그리고 가족 안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정답은 5번이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에 자선조직협회인데요. 문제가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자선조직협회가 나오면 항상 인보관 운동과 비교해서 역시 학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이번에 자선조직협회 COS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빈민 지원 시에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자선조직협회에서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빈민한 사람들에게 가정 방문을 해서 도움을 줬는데 자선을 베푼 단체들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개 단체로부터 중복수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단체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누락과 중복의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 그것이 자선조직협회. 그러니까 자선단체가 여러 개인 단체들이 모여서 조직된 것. 여기서 조직이라고 한 것의 말의 의미는 한 개의 자선단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자선단체가 모여서 조직됐다라는 말의 의미고 그 출발점 중에 한 의미는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1번이겠고요. 2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의 결과를 모았는데 자, 자선조직협회는 항상 인보관 운동과 대비되는 내용으로 학습을 하셔야 될 텐데 자, 개인의 도덕 문제를 봤습니다. 자선조직협회에서는 이 이후는 모두 인보관 운동의 입자입니다. 개인의 빈곤을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COS에서는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산업화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인보관 운동에서는 세 번째로 연구 및 조사를 통해서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자 설립된 것, 사회 제도 개혁 이런 거 나오면 인보관 운동이고요. 빈민 지역의 주민들을 이웃으로 생각해서 함께 생활했다.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빈번하게 기출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함께 생활했다.
지금 여기 빈민 지역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쪽방촌이거나 또는 산동네, 쪽방촌 좀 남아있긴 하죠. 산동네이거나 그런 빈민 지역에 이 당시에는 아직 사회복지사는 없었습니다만 인보관 운동의 활동가들이 이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함께 몇 년씩 몇 개월씩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하고 가서 뭐 상담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먹고 자고 함께 빈민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건데요. 자, 역시 이것도 자선조직협회와는 아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주로 부유층의 부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다고 초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부유한 계층의 저택에 살고 있는 부인들이 가난한 집에 방문해서 도와주고 거기에 머물러 살지 않죠. 저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인보관 운동에서의 이 활동가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빈민 지역의 빈민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다는 겁니다. 몇 개월씩 몇 년씩.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로 집단 및 지역사회 복지의 태동에 영향을 준 것. 인보관 운동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조사 및 연구. 지역사회 조직은 이것은 COS 자선조직협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구 및 조사나 지역사회 복지는 자선조직협회의 특징이기도 하고 인보관 운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그런데 조사 연구만 나왔으면 이게 문제가 좀 이제 혼란되겠지만 이걸 통해서 사회 제도를 개혁한다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인보관 운동에게만 적용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5번에도 집단 및 지역사회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만약에 지역사회 복지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면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집단이라는 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자선조직협회는 집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보관 운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에서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가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 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표현된 부분인 건데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3번에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인데 키워드를 찾아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회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두 가지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키워드만 찾으시면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다음 중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 이런 문제 유형 참 반복해서 거의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역시 내용을 좀 보면 일단 1차 현장, 2차 현장. 1차 현장은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기관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훨씬 더 명확합니다. 2차 현장은 사회복지사가 주도하지 않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의 병원장이 사회복지사가 아니고요. 학교의 학교장이 사회복지사가 아니죠. 교도소의 장이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도소에도 학교에도 병원에도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면서 그 본래 목적인 병원의 치료, 학교의 교육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활동을 하죠. 그런 기관은 2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기관장이 어떤 사람이냐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시설에 대비되는 개념은 생활시설이고요. 거주시설이라는 단어도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용어가 다 쓰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거주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외에는 생활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생활시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시험 대비용, 쉬운 표현, 먹고 자고 24시간. 이용시설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일반적인 지역복지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엔 노인복지관에 노인분들이 먹고 자고 하잖아요. 프로그램 하러 참여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생활시설, 거주시설의 의미는 클라이언트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가 집인 거예요.
먹고 자고 24시간. 자, 먼저 1차 현장에 대한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1차 현장이 아닌 2차 현장인 것을 오답으로 골라내 보면, 자, 장애복지관, 복지관장이 누구냐면 사회복지사입니다. 보건소, 자, 보건소 소장이 사회복지사냐 하면 그렇지 않죠. 1차 현장 아닙니다. 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주도하죠. 지역아동센터 마찬가지고요. 아동양육시설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관 물론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아닌 것도 일부는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 대개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공동생활 가정 물론 그렇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대개는 정신과 의사가 합니다. 2차 현장이고요. 학교장이 누구냐 하면 교사겠죠. 사회복지사는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는 2차 현장이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자, 다음에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걸 묻고 있으니까 생활시설을 탈락시켜내야 될 텐데요. 먹고 자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이고요.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 이용시설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그러니까 옛날 표현을 하자면 아동보육시설이라고 했었고 그 더 전엔 고아원이라고 했었던, 여기서 먹고 자고 24시간 지내죠. 생활시설이고요. 사회복지관, 이용시설이고요. 노인요양시설, 기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가서 거기 입소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24시간 지내시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도 생활시설에 해당이 되겠고요. 공동생활 가정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탈락시켜낸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정답은 2번에 노인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이 두 가지가 1차 현장이면서 또한 이용시설인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에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체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일단 브롬펜 브레너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까지를 4가지 체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후기 저작에 시간체계라는 것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만 보통 건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가지 체계를 다루었고요. 내부 체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브롬펜 브레너의 체계에 내부 체계, 개인 내면의 심리적인 상호작용, 이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외고요. 자, 1번의 미시체계를 보면 개인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환경, 이게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중간체계, 2번에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하지는 않지만 즉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 자, 이것은 외부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저 제목, 이 설명이 외부 체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4번에 보면 외부 체계에 대해서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의 일반적인 형태, 이게 거시 체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5번에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 상호관계, 이것이 중간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역시 이론 과목의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겠고 또 들으시지 않을 분도 있겠습니다만, 들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복습을 한번 해보면 브롬펜 브레너는 주로 그 아동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동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내용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거냐라는 고민 하에서 이런 4가지 체계를 분석을 했는데요. 자, 일단 미시체계, 이 아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체계입니다. 이게 훨씬 쉬운 설명인데 개인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환경,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 놓고 있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훨씬 쉬운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체계예요. 부모,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담임교사, 이 아동과 매일매일 부모와 가정에서 뭔가 주고받고 상호작용 할 거고요. 학교 가면 담임선생님하고도 매일 주고받고 교류를 하는 환경 체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일단 이 2가지만 놓고 보면요. 이것들 미시체계예요. 개인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환경. 어렵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내용을 이해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암기하면 이제 문제가 빨리 풀리긴 합니다만 암기하는 것 이전에 일단 이해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출제에서의 표현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도 바뀌고 표현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 바뀌는 표현, 바뀌는 단어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기까지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 미시체계라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체계입니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 상호체계. 자, 부모와 담임교사와의 상호교류를 의미하는 체계가 중간체계입니다. 제가 뭐 항상 드는 예입니다만 지금 아빠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그 영향이 아동에게 분명히 미치겠죠. 이 둘 사이 싸움, 아동은 싸우지 않았어요. 지금 아동의 아빠하고 담임선생님이 미시체계와 미시체계가 싸웠어요. 물론 뭐 사이가 좋은 것도 있겠고요.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근데 대판 싸웠습니다. 멱살까지 잡으면서. 그랬으면 그 여파가 여기에도 미칠 거라는 겁니다.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것이 중간체계의 의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체계입니다.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인 건데요. 아빠의 직장. 아빠의 직장이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아빠가 지금 이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그 스트레스가 이 아동에게도 간접적으로 전달이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미시체계의 체계, 영향을 미치는 체계를 우리가 외부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남아있는 한 가지 거시체계. 거시체계는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념이나 제도의 일반적 형태, 아동복지법의 개정이라거나 지금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고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과거의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동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사회적 이념 이런 것들이 이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시체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정답은 1번 미시체계였습니다. 자, 6번에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자, 기억, 실천 결과의 모호성. 가출 청소년이 있는데요. 가출 청소년이 왜 집 나왔니? 물어봤더니 아빠가 가정폭력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출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통상 가출 청소년 그러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는데 자, 지금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했다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지 그 결과가 인간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산수처럼 1 더하기 2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집을 돌려보낼 경우에 폭력의 그 위험이 얼마나 높게 지금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인 딜레마, 실천 결과의 모호성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의 불균형.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워커의 이제 짧은 표현인데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보다 강자입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사회복지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회복지사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안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동의, 협력, 협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지금 이렇게 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묻게 되죠. 근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실 마음속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싫다고 했다가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받던 서비스 끊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한다고 네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세심하게 관찰, 배려해야 될 텐데요. 그것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의 불균형에 관련된 윤리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냥 말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진실한 동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윤리적 딜레마에 다 해당이 돼요. 기억, 니은. 디귿도 해당이 되는데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입니다.
우리가 가족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엄마와 아빠 입장이 달라질 수 있고요. 아이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둘지, 아빠에게 어떤 갭을 했을 때 그 영향이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며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중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역시 윤리적인 딜레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빠를 변화시키는 게 좋을지 엄마를 변화시키는 게 좋을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겠고요. 리을도 윤리적인 딜레마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의 상충.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복지관의 올해 방침이 올해 1월 1일 날 시무식을 하면서 자, 오늘 우리 복지관의 이제 올해 강조한 사업은 노인복지입니다. 자,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노인복지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다른 복지, 아동복지 예산 인력 축소하고 이쪽으로 더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복지 담당자요. 자신의 클라이언트 중에 30명이 있는데 지금 이걸 감축한대요. 그럼 이 15명은 종결하고 이제 15명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충실성이 위배가 된 상황이죠. 기관의 방침과 기관의 방침에 따르는 것도 의무이고 클라이언트에 대하여서 충실한 것도 의무인데 이것이 두 개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역시 윤리적인 딜레마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7번의 사회복지 실천이 봉사활동에서 전문직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봉사활동 COS 우회 방문원이 자원봉사자로서 빈민들에게 방문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것이 봉사활동이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봉사활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세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유급 사회복지사가 출발되게 된 건데요. 이것이 시대적으로 1900년 전후에서 1920년대 전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회 방문자들이 COS의 자선조직협회의 우회 방문자들이 활동에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자원봉사자들끼리 했었는데 이거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시기에 우회 방문자를 지도 감독하는 체계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거 뭔가 지도 감독도 해야겠다라는 체계가 생겼고요. 역시 이 시기고요. 자선조직협회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과정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의사인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그 이전에 없다가 이제 직원으로 사회복지사를 병원의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1900년에서 1920년 전후에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자, 5번은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서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했다인데 통합적 방법론은 1950년대 전후에서 1970년대 전후, 물론 딱 뭐 몇 년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전후에 해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기가 아닌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에 돌고프와 로엔버그 그리고 해링턴의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실천론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버리는 문제입니다. 출제자들이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의 문제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학습량이 상당히 늘어나야 됩니다. 학습량에 비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학습의 대상에서는 1차적으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다 기본적인 건 다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나온 문제 사실은 이런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골라내는 게 제 역할 중에 하나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우선순위에선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그 윤리적 의사 결정 과정 말고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윤리적 원칙 심사표입니다. 물론 이론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윤리적 원칙 심사표 말고도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말고도 그리고 서너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은 이 로엔버그와 돌고프가 연구한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이 그래서 그 합격 플러스에 제가 메모로 옆에 박스에 그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또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보지 않겠고요. 먼저 이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단계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1단계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는 야기한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2단계 노란 색깔 칠한 게 앞에 나와 있는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2단계 클라이언트 피해자 지지체계 다른 전문가 등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 단체는 누구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것도 그 이제 이론서마다 표현하는 방법은 또 번역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표현 방법은 또 조금씩 다릅니다. 3단계, 2단계에서 확인된 다양한 주체들이 주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4단계, 문제 해결 또는 완화 등과 같은 개입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 개입 수단과 개입 대상을 확인하는 것. 이 11단계까지 있는데요. 6단계, 이제 노란색이 앞에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들입니다. 확정된 목표에 따라서 설정된 각각의 개입 방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요. 7단계,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인가 결정하고 8단계, 개입 방법을 선택하고 9단계, 선택된 개입 방법을 수행하고 10단계, 실행 중인 개입 방법을 검토하고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11단계, 결과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자, 순서로 옳은 것은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니은, 리을, 디귿, 기역 순서로인데요. 노란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될 텐데 자, 이 내용은 버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실 필요까지는 10년에 한 번쯤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번에 한번 나왔으면 제 판단으로는 물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10년 후에나 나올 만한 물론 이제 확률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접수 단계에서 수행하는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9번부터 사회복지 실천의 단계, 과정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 화면에서 그 내용을 좀 더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이거 보통 6단계로 나눕니다.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계획, 개입, 종결평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한 대여섯 문제가 쭉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걸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을 돕기 위해서 병원하고 비유를 해보면 사회복지기관에 처음 갔을 때 접수하는 것과 병원에 갔을 때 접수하는 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뭐 주민번호랄까 연락처 또 어디가 아픈지 기본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어떤 과에 갈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죠. 그것이 접수 과정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자료 수집인데 병원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뭐 혈액 검사도 하고요.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그 원인이 뭔지 지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혈압도 재보고 소변 검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자료가 돼서 그래서 의사가 이제 진단하게 되죠. 자료 수집과 사정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료 수집,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해야 우리가 혈압이 높다. 그럼 혈압계가 정확한 숫자를 뭐 이제 8을 넣으면 뭐 150 딱 알려줍니다. 이제 종이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그러면 150이라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이 정해질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다루는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면, 사회적 환경의 문제는 그렇게 기계로 딱 찍어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데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듯이 그 대신에 대화도 해보고 관찰, 행동 관찰도 해보고 심리 검사도 해보고 가정 방문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되는 건데요. 지금 아픈 환자에 대해서 이 검사해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만약에 어떤 기계 장치가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우울감 150 딱 찍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간편할 겁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의 방법과 수단들을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봤더니 이거 암이네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한 것. 그게 사정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해봤는데 지금 그래서 이것은 판단 과정이에요. 사회복지사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이 뭐고 현재 상황은 뭐고 이것을 판단해보는 과정. 의사가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결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암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이 자료, 모여진 자료, 행동관찰, 가정방문,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금 이 클라이언트 상황이 이런 거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우울감이 높고 사회적 기능이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의사라면 진단 암입니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수술을 할지 뭐 방사선 치료할지 계획을 세워야겠죠. 우리도 계획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접근을 할지, 과제 중심 모델을 적용할지, 인지행동 모델을 적용할지, 자, 그런 건 가족 치료를 할지 계획이고요. 계획을 했으면 그걸 실행하는 단계가 개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행 단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실제로 수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종결 및 평가. 수술 끝났으면 평가해보고 더 이상 뭐 아픈 데가 없으면 퇴원, 종결하게 되겠죠.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요. 9번에 지금 여기서 접수 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복지관에 온 단계예요. 옳지 않은 건데요. 가족 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조정한다. 자, 이것은 상호작용 유형을 조정하는 것은 이것은 개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이지 지금 막 복지관에 왔는데 가족 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파악도 안 됐고 조정하는 건 더더욱 안 될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기관 및 사회복지사 자신을 소개하고 지금 처음 온 겁니다. 소개할 필요 있겠고요.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병원 가도 우리가 뭐 내과, 외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고요.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파악되면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경우에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부모가 또는 담임선생님이 얘 좀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끌려온 청소년이라면 뭔가 마땅치 않겠죠. 기분이 불쾌하고 그러한 경우라면 저항감이 파악되면 완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연달아서 과정, 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요. 10번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인 자료 수집에 관한 예시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인데요. 가출 청소년 가족관계 파악을 위해서 부모와 면담 실시한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진로 고민 중인 청년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웃의 아동학대 신고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돼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 말고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 보기가 딱 3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입니다.